쉽게 가죠, 뭐 과장님. 그 레미콘 공장 허가가 과장님 내 과죠? 네, 공장 인허가 등록 업무. 그렇죠. 예. 도시개발과 뭐 강천 레미콘 공장 설치 허가 가지고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거는 일승 레미콘이 일단 분쟁 지역으로 분쟁 사업장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분쟁 사업장보다는 이제 그 당초에 이제 설립 인허가 나간 이후에 그 마을 분들한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그 레미콘 제조에 대한 판매 부분하고 레미콘 그 외부 반출 부분이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이제 그 의견 좀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그런 의견 대립이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 이렇게 해야 저기 우리 속기사가 잘 적을 것 같아요. 네. 그 현재는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중재 좀 많이 나서서 그 많은 이제 의견들이 이제 그 접근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마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우리 시청이나 뭐 담당 부서에서 하자가 없으니까 그 허가를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진입도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허가의 문제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미비한 점들,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 화평리의 그 이제 그 레미콘 공장 그 주민 이제 그 사업자와 주민 간에 이제 그 일어나는 민원은 당초에는 그 사업자가 이제 그 그 부지가 서강실업이라는 그 금속 제품 업종에서 그 업종 변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레미콘으로 이제 그 업종 변경해서 들어온 상황이고요. 당초에 들어올 때는 이제 마을 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레미콘 그러니까 수로관 제작 이런 이제 그 흉관 제작 이런 쪽에 그 반출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약속을 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마을 분들은 레미콘 반출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의견 대립이 되다가 그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그 진입로가 협소하다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요. 개발 행위 허가를 이제 2011년도 그 이제 그 이전에부터 이제 서강시를 받은 상태에서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이 건물하고 토지를 이제 그 매수한 상태에서 업종 변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인허가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건데요. 정말 답답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개정된 법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오려면 입지 조건이 보면 진입로가 뭐 6m가 되든 8m가 되든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왜 그 조건이 안 됐는데도 허가를 내줬냐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이미 그 공장으로서 허가가 났던 상황이고, 그리고 명의만 바꾸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미 공장 부지의 조건이 적합하니까 그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주민과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인허가 과정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다가 이제 그 법률적으로 이제 그 하자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상황이고요. 네. 현재는 주민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그 협의 과정에서 보면은 그 당초에 이제 어떤 그 이제 사업자가 지켜야 될 약속, 그 약속을 주민분들하고 어떤 이제 그 이행 과정에서 좀 이행을 못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신뢰를 잃은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이 아니겠구나. 사업자와 시민들 사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의 요소는 둘이 합의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신뢰가 무너져서 이제 갈등이 발생한 거란 말이죠. 해법이 뭘까요, 그러면? 그차도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서도 나서셔서 그 이제 중재를 좀 많이 좀 노력하고 계셔가지고 내일 마을 분들하고 그 사업주 분들하고 그 시청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것,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이런 조건은 아닌 거죠. 그건 법률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크게 결격 사유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취소 부분을 아직 검토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공장에 대한 부분 인허가는 법률적으로 따로 별도로 이제 따져야 될 문제고, 지금은 사업자와 그다음에 이제 마을 간에 이제 어느 부분을 이제 요구한 사항이 좀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타협을 볼 건지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서로의 이해의 기반을 넓혔으면 좋겠고, 그래서 합의를 이루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 전문가가 아니실 수도 있는데,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면 주변에 미칠 수 있는 그 해로운 영향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좀 말씀하시는 게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미콘 공장 가동을 위해서 분진,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수질 문제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단 인허가가 나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 건축 뭐 배출 시설 허가에 대한 부분이 나가는데 저희가 그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대기 수질 해가지고 대기가 4, 5종, 그다음에 수질이 5종 이렇게 이제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종은 못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이제 지금 레미콘이 이제 거기가 그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그 이제 업종인데 폐수는 전량제 재사용하는 걸로 다 지금 돼 있고요. 대기는 이제 그 분진 뭐 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가려주게 돼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은 그 레미콘 사이로는 그 안에 이제 사이로 안에서 이제 그 뭐 레미콘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겉에 이제 그 이렇게 뭐 발생할 수 있는 먼지 차단막을 설치하게끔 저희가 이제 다 그 관련 부서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차단막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면 운영 과정에서 음. 만약에 이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해결할 상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미콘 공장이니까 무조건 비산먼지가 있겠다, 뭐가 있겠다, 뭐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예 반대하기보다는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철회시킬 수도 없고, 예? 그다음에 폐업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읍장님하고도 이렇게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뭐 서로 깝깝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양쪽을 만나서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저기 좀 최선을 좀 다했고요. 음. 그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제 과에서도 노력을 했고 읍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그 협의 자체에서 좀 그 난항을 보이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까지도 나서서 지금 중재를 좀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가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지점을 성숙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배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가지고 합의에 이르는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딱 쳐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대화의 여지도 없고 조정의 여지도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고 이런 부분으로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출되게 된다, 이런 고민을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일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 허가를 내주는 과정 속에 그 양쪽에서 제기되고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먼저 전개했다고 한다면 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인허가 과정 속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시켜서 마지막에 허가 과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그 민원들이 이제 많이 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는 관련 이제 면이나 읍면이나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공지를 해서 사전에 이제 의견도 좀 듣고 좀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지금까지 제가 아는 상식에서 보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들을 뭐 평상시에 하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법적으로 보자면 시민이나 주민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더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우리 이제 관에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시민의 입장에 어떻게 더 다가가서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데 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이제 다른 의원님한테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주에 요즘에 여주시 건축사 사무실, 설계 사무실 이런 쪽에 보면 굉장히 바쁘다래더라고요. 소식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민간 개발하는 것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해야 되고 뭐 형질 변경해야 되고 건축 허가도 내야 되고 이런 즉 그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그 신축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무실들이 일손이 딸려서 그냥 정신없이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연관시장 지어서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역세권 개발 이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요. 예. 그 역세권 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도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이 이제 그 현재는 그 도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요. 그 한번 추진을 하려면은 그 많은 이제 그 협의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보자면 여주역이라든지 세종대왕역이라든지 그 주변을 개발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것보다는 개발은 이제 필요한 거고요. 필요하죠.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제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이제 방향도 되고요. 그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수용보다는 이제 환지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토지분들한테 이제 어떤 혜택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난개발을 막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려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그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계획이 5년도 걸릴 수 있고 10년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이제 개발하는 게 이제 좋은 건데요. 우리 목적은 예,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많은 이제 의견들도 들어야 되고 기본 계획 설계 과정에서 이제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 또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이제 관련 부서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제 그 의견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또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면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고 능서 역세권 능서라고 돼 있는데 그러네 능서긴 능서네 세종대왕역이니까 도시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개발을 하겠다 뭐 이 계획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인가를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다소 이제 인가가 이제 또 그 관련 부서에서 새로운 이제 법규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지고 있지만 인가가 남으로써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인가를 빨리 받고 지금 현재 그 보상도 거의 90% 정도나 80% 정도가 이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빨리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측면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니까 개인에게 가는 단독주택 부분은 뭐 확정이 되면 개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세대 주택, 그냥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죠. 공동주택 부분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업자가 사실은 불화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집단한지라고 그러는데요. 집단한지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한지 신청을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처분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조합을 구성하던 어떤 이제 형태로든 그 개발업자와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환지 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분할하고 그 다음에 주 진입 도로들은 우리가 좀 만들고 그렇게 하면 기반 시설들은 누가 와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등등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개발 이제 이제 집단한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그런 부분만 남아 있는 거고. 그 부분만 남아 있는. 주변의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협의는 이제 다 저희가 지금 협의가 돼 있는 거고 저는 뭐 시작 여기 땅 하면 준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얼마나 걸리죠 기간이? 우선 이제 지금 인가를 이제 빨리 받는 게 목적인 거고요. 받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환지 계획이라든가 실시 계획 설계가 나오면은 착수가 올 하반기에는 저희가 공사 착수를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거고요. 하반기쯤에. 예, 그래서 공사 부지조성 공사죠. 부지조성 공사가 적어도 2019년인 말이나 2020년 초에는 끝나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환지 계획에 대한 마지막
그 정리까지는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기 여주 역세권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투여하는 사업비가 665억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 환지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나서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665억 원은 저희가 이제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그 부지 조성서부터 해가지고 부담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일정 부분은 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최소한도 665억 원에서 저희가 이제 핏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는 간부율에 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됐으면 그 금액 안에서 저희가 이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피치 못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금액은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환지 방식이니까 거의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저기 기반 시설 쪽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 거고요. 부지를 이제 평탄 작업이라든가 조성 사업에서 좀 많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시의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압박이시라면 시의 재정에서 이제 지금 얘기 더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다고 하면 근데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그좀 보상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차피 사업도 해야 되고 현재 지금 나가는 돈은 거의 다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야 될 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지원이 안 되면은 사업 자체 추진이 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더 부담해야 할 부분이 이번 3회 추경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일부 좀 얼마나 신청해서 올리셨어요? 그건 좀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강. 예. 30억 정도. 30억. 예. 그게 아주 크지는 않네요. 알았습니다. 뭐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아주 많은 시민들이 역세권 개발 그러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 그리고 우리 기대만큼 아주 신속히 마무리가 될 것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룰 거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좀 차분하게 진행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남여주 일반 산업단지가 2015년부터 착공했는데 전체 8필지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했네요. 예, 8필지. 네, 분양 완료됐나요? 네 필지가 지금 현재 그 JB 컴포넌스로 해가지고 그 분양이 돼 있고 네 필지가 지금 분양이 지금 안 돼 아직도 있습니다. 4필지 남아 있는 예. 건가요? 근데 이제 국내 산업단지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여주시에 산업단지를 연차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 강천에 이제 그 가남 산업단지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지금 이제 북내는 이제 추진 중에 다시 이제 지금 그 막혀 있는 거고, 막혀 예. 있는 상태고요. 별도로는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좀 타당성 영역 조사 용역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서부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용역이 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작업들을 뭐 전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지금 계획관리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네. 그 이제 다 부진하던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 임상도나 이런 부분, 경사도 이런 쪽에서 그 특별히 제약을 안 받는 부지를 네. 통해서 저희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특별하게 지금 그 대상지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선정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선정해서 그 이 산업단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예, 지금 어차피 사업단지하고 이제 뭐 사람 물류단지라고 그러는데 사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 연차별로 대상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공장을 그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준조세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 처리 비용.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오면 지금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현수막 걸리잖아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다 파괴하는 뭐 결사반대 이렇게 다 걸리잖아요. 이거하고 산업단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공장이 입주하게 될 경우에 차이점. 지금 어차피 사업단지는 기반 시설 저희가 조성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목적인 난개발 방지도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후죽순으로 들어가는 그 공장을 한 곳에 모아놓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제 큰 규모로는 못하고 소규모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소소하게라도 작은 규모라도
사업단지를 함으로써 일정 부분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도 그 모아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 규모 있게 공장을 짓고서 그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은 뭐 용도를 뭐 용도 지역을 바꿔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그 의사타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업단지가 아니고 개별 사업자가 기반 시설단 이런 걸 조성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협의만 잘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받아들이는데 뭐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렵다는 조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여주라고 하는 데서 뭐 민원도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지금 우리가 그 돌파해 나갈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해서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그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업체들 이런 분들도 또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그 경제 그러니까 그 읍면 단위의 어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그 정확히 엄밀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금 그 수변구역 뭐 등등의 문제를 보자고 하면 제2의 산업단지, 3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점동하고 간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주가 그쪽이 이제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농담 비슷하게 점동하고 간암이 주요한 산업 기지로서 그 발전을 할 때 여주의 제2 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그게 산업 단지라는 게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또 주변 교통 여건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을하고 또 너무 또 가까워도 지금같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타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너무 산 쪽으로 가더라도 임상도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기본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별대책 지역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염 그 할당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간암이나 점동 이런 쪽에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의사가 들어오는 거고 개별 공장 입지들도 이제 많이 의사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고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유효한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가령 그 남여주 일반 산업단지가 8필지를 개발했는데 4필지는 분양이 되고 4필지는 남아있단 말이죠. 남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이제 업종 자체가 전자업종으로다가 이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종도 전자업종인데 최근 들어서 좀 희망적인 거는 들어와 있는 업체가 그 나머지 4필지도 이제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그 이제 협약만 잘 되면은 그 분양이 완료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입지가 트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우리는 그냥 단지만 땅만 만들어 가지고 공장 부지만 만들어 가지고 불화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 중심의 어떤 산업단지를 개발했다고 하면 사실은 오염과 좀 동떨어진 산업,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또 주민들의 삶에 그 장애가 되지 않는 이런 업종을 선택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사업단지 조성할 때는 그 수요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조사했을 때 들어오는 업종이 제조업종이 많으면은 또 이렇게 제조업종 쪽으로 딱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뭐 타당성 영역 조사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그림 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주에서 산업단지를 만들 필요성이 어느 정도까지 제기될 건지 그리고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하에서 그 타당성 영역을 의뢰하고 또 업종도 어떤 업종으로 해서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갈 때 지역에서 뭐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그 계획서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과가 생긴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추진하던 이제 사업단지에 대해서 우선 개발하는데 뭐 이제 목적을 두고 좀 추진을 좀 많이 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여주 북서부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 북서부 지역의 특별대책 지역 안에서 어떤 이제 그런 단지, 그 사업단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취중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조사를 그렇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초반에 제가 제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들 또는 사회적 갈등이 제기됐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 이 부분이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든 아니면 그 개인 기업이 유치되든 거기서 제기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제를 갖는 이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시켜내는 이런 것도 좀 지금부터 준비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연히 문제가 발생되면 대응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역량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또는 여주라는 지역에서 기업이라든지 산업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이거를 미리 추려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제가 이제 말씀하신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꼭 혐오 시설이 아니더라도 공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금 저희들도 그 타당성 조사 영역을 하면서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조사가 끝나면은 읍면을 통해서 마을 분들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는 가령 공직자들이 주어진 틀 속에서 주어진 업무에 이제 충실하면 적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제기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적극행정 이렇게 요청하는데 사실은 공직사에서 그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역량들을 준비해 나가고 그걸 키워나가는 부분이 지금은 그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흡층이 뭡니까? 간에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그냥 기생충? 예. 간에 붙어 있는 기생충? 그게 많은가요? 지난번에 이게 전국적으로 강이 있는 곳에 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3년간 약을 투여를 1차 했는데요. 작년도에 그 제가 이제 업무를 보면서 24명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3개월 이내에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간흡충하고 회충하고 3가지 종류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전부 다 3개월 투약을 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발병이 됐더니 흡충이 발견이 돼서 처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걸려 있을 가능성은 있나요? 그게 이제 어른들, 지금 되면 40, 50대가 넘은 사람들은 생식을 했습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저희 연령대가 되면 생식한 분들이 반 정도 되고, 익혀 먹는 분들이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이전에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생식을 했는데, 이게 강을 끼고 있는 마을만 주로 발생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를 위주로 해서 직접 체변 봉투를 검사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그렇게 검사가 됐고요. 그래서 24명에 투약을 했더니 전부 다 100% 완치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1,500만 원 가지고 사업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발견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강을 끼고 있는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정기적인 검사 체계가 필요하겠네요. 지금 현재 이것은 과거 3년 전부터 조사를 해서 계속 투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제가 왔을 때는 24명만 발병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서기관 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후진국형 감염병이랍니다. 예. 그런데 강을 끼고 있는 데서 생식을 하다 보니까 발병이 돼서 여주는 그래도 좀 나은데 저 아래 그 아래쪽에 경남이나 전남 같은 데 강 옆에 있는 데는 아직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네. 치료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사실은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뭐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네요. 네. 2016년도에 보면 외식업소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해가지고 2천만 원, 외식업소 맞추면 컨설팅 해가지고 4천만 원 이게 집행이 됐네요. 네. 그 집행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시너지 효과가 경강선이 들어오면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매출액은 굉장히 상승이 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은 그 모범 시점이라든가 맛집 여기 책자에 나오신 분들 위주로 여주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전문 친절 교육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 부분돼서 4천만 원짜리는 그 업소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맞춤형 그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개발해 주거나 메뉴판을 개발해 주거나 또는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QR 코드까지 저희가 개발해서 같이 넣어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건물 주인이 있는 곳은 계속 운영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용역 중에도 임대해서 들어온 데는 중간에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서 중지한 사례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도 좀 힘들고 영업해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을 좀 토요일날 일요일날 뺏기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거부감은 있습니다만 효과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반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 저만의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제가 이제 외부 여행을 가면 그 이제 기차역이나 어떤 버스 터미널 근처에 내려서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주변에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래서 그 근처에는 지금 없습니다. 세종대왕릉역이나 여주역 근처에 일부 주민들은 왜 역 옆에 그게 없느냐, 식당이 없느냐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희가 식당을 조성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것은 여주역에 그 맛집을 안내판을 개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km 지점 안에는 어느 식당이 있고 2km 반경에는 무슨 식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안내했더니 거기에 올라가 있는 데서는 많은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관광순환버스로 또 같이 연계되면서 외부까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관광지 주변까지 지금 파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관광지의 음식점들 이렇게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속는 기분이 있고 어디 가서 좀 더 뒤통수 맞는 기분이 있고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서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서 또는 여주 관광지를 와가지고 쉽게 음식점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 이건 외형적인 이미지 아니겠어요? 네. 내부에 들어가서야 주인들이 친절하게 하고 분위기 좋고 이러면 좋겠지만 겉에서 그런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그 책자도 지금 만들었지만 맛집 책자 안 된 데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를 164개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안 들어간 데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QR코드를 앞으로다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유지관리비를 계속 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연동돼서 홍보를 SNS로 다 홍보할 경우는 또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식업 기본 교육 시간에 별도로 할애해서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주대학교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64개월 그 맛집을 선정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정말 여주시에서 자랑할 만한 맛집 이렇게 되면 그 입구에다가 여긴 여주시가 지정한 또는 여주시가 자랑하는 또는 여주 시민이 추천하는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야, 저 집은 정말 괜찮은 집인가 보다 이렇게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거기 채택된 집은 선택받아서 좋겠지만 또 반대급부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만 지금 모범시점은 저희가 매년 그 평가를 통해서 모범시점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15군데를 작년도에 모범시점을 했지만 올해 새로 다른 데로 교체를 했습니다. 즉 교육을 안 받거나 위생교육에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맛집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시민 누구나가 또는 먹어본 사람이 누구나가 이 집 정말 맛있다라고 그 감탄할 정도의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 시민이 추천하는 뭐 맛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간판을 달아주면 관광객들이 와서 야 여기는 정말 괜찮은 집이구나라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맛집을 52개, 떡집 2개에서 54개소 맛집 책자를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저희한테 시청으로다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추천해달라는 전화를 간혹 받습니다. 그러면 한식, 양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주로 모범시점을 위주로 지금 안내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음식에 대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받은 집이 또 잘못됐을 때는 또 지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은 저희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전화를 받는데 그러니까 여주에서 좀 가볼 만한 먹어볼 만한 음식이 있으면 음식점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좀 못하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괜찮은 한식집 좀 소개시켜줘. 괜찮은 매운탕집 좀 소개시켜. 이러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정말 분야별로 우리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음식점들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맛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그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추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갈 때 관광지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거는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죠. 예. 우리 이제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외부는 말고 실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우리가 이제 틀이 잡혀 있나요? 지금 이게 보건사업과에서 하다 보니까요 업무가 저희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직이다 보니까 두루 여기저기 다녀서 제가 지금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건축직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두 번째 회의를 했는데 그 안이 이제 웬만큼 잡히면 민간협력위원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가 끝나면 의정의 날 가서 보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2층 이하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3층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모자동실에서 14동을 기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 그래서 1층은 그 상담실이라든가 거기에 들어온 내방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투어실, 또 이런 정도로 하고 식당을 1층에 놓고 2층에는 모자동실하고 신생아실을 두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그 구조 자체는 우리는 설정을 할 수는 있겠죠. 뭘 두고. 예. 그런데 이제 뭔 문제를 전 제기하는 거냐면 지난번에 이제 도자기 축제 때 그 상품 판매 부스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제가 몇 번 가면서 도자업에 종사하는 분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스의 상품 전시 이 부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들은 보통 그냥 만들어서 각자 상인들이 들어와서 그 물건을 배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선 정말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술이다. 여기를 지나가는 줄도 어떻게 놓고 선 하나를 어떻게 놓고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는데 너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편리에 의해서 배정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그 건물들을 만들어 갈 건데 저는 그 고민을 하는 지점이 어디 지점에 가 있으면 좋겠냐는 거 생각을 하냐면 여주시에서 대표적인 건물을 좀 만들겠다는, 다른 지역에가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장점 다 따 보니까 여주시에서 가장 적합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런 형태로 좀 자신 있게 좀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거기는 이것도 배려했고 이것도 배려했고 거기만의 특장점을 살려서 굉장히 좋더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물들을 만들어졌으면 하는 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조리원이 최초입니다. 처음 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송파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양정분 산부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런 데를 벤치마킹 했고요. 그것을 그대로 용역업체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민간협력 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료원, 경기도 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장과 양정분 산부인과의 그 원장님, 그리고 송파구의 보건소장님을 위원회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본 설계도에 지금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나오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교육자치도 지방의회 또는 지방행정기구에 들어와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하나의 학교를 하나 짓는데도 이해관계자들이 다 들어와요. 아이들, 미술 전시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건축 전문가, 토목 전문가, 그다음에 환경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초등학교의 외부 내부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주에서만이라도 단 하나의 물건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좀 여주시의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나갔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노무현 정부 때 암 환자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대폭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암 환자들이 자기 부담금이 거의 10% 이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우리 5%지. 5% 내고 있어. 산정 특례로 돼서 5% 내고 있습니다. 5%까지 내려갔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매 환자의 국가 부담제를 선언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지만 지금 치매가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매가 늘어나고 있어서 치매에 대한 부담감을 치매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족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국가의 부담을 이제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중증 질환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하나 발생하면 가족이 다 풍비박산 나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도 치료하지도 못하면서 치료하다가 결국은 빚을 잔뜩 남겨주고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암 환자에 대해서 국가 부담을 이렇게 강화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 치매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전 큰애 숙모님이 벌써 5년 가까이 치매 환자로서 이제는 요양병원에 계신데 전 치매 간단히 생각해서 이 기억만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행동까지도 점점 기능을 상실해내가지고 그냥 입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떠먹여야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가는 모습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어떤 근거,
뭐랄까 그 계기 이렇게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치매 센터를 만드는 거를 그 국가에서 담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요 질문 드리려고 해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준비 안 돼 있을 것 같아. 치매 센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나요? 치매센터 2018년도에서 정부에서 확대해서 전국 사업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치매센터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해가지고 치매 국가부담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미 국가에서 선언해서 갔으면 우리도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 드려보니까 2018년도에 간다는 선언만 확인하고 계시고 전혀 어떠한 준비에 대한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지금 이제 대통령님도 바뀌시고 치매를 또 내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확대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굳이 TF팀이라고 이렇게 명명해도 좋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치매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할 건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건지를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가는 게 2018년도에서 국가에서 실시할 때 굉장히 능동적으로 준비된 모습에서 받아들여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실행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반드시 실행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증 질환에 대한 5대 중증 질환에 대한 국가 부담제를 선언했었단 말이죠. 네. 지금은 다 철회해가지고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치매 환자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중증 질환은 각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요인을 제공하는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이제 거의 국가 부담제로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우리가 논의하고 준비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동양 하루살이요? 네.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팅거벨? 네. 팅거벨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동양 하루살이 팅거벨 막 이렇게 이야기 될 때도 실제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었어요. 어떤 모양인지. 근데 저는 그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해 같아요. 올해 그 동양 하루살이가 막 번식을 시작하면서 식당에 가가지고 먹고서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거기 이제 벽에 등에 걸린 데 보고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동양 하루살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데 야 저기 동양 하루살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전부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름 끼치는 느낌을 다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는 야 이거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보건소가 어차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 제거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남한강 합동 방지 협업 회의를 일하래 갔고요. 그 유관부서가 다 모여가지고 14개 부서가 모여서 저희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 항상 민원이 생기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리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뭐 그 포집기? 토네이터, 예. 그게 한 48개 설치됐다고 148개. 148개 설치됐다고 하셨잖아요.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전 배로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올해 없다는 말씀이죠? 네? 올해 없다는 거지 더 이상 없다는 건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올해라도 저는 이 그 동양 하루살이가 그 강변 우리 남한 강변을 벗어나서 주택가로 가든가 상가로 가는 거를 정말 다 막아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엊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기레란 팀장 제가 제 방으로 오시라 해가지고
정말 그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만나게 해서 저도 그 부분의 자료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소름 끼쳐하고 불편해하고 강변의 상가들이 정말 상가 영업을 하는데 하소연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민해 주셔서 다음에 의정대화의 날 이렇게 됐을 때 2017년 6월 14일 날까지는 이렇게 해서 방제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 이러이러한 방법을 더 추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겠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확인하고 싶은데 시간상 뭐 답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조류, 독감, 그다음에 구제역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러거든요. 감기라고 생각을 해요. 조류, 독감, 독감이잖아요. 고병원성, 그다음에 구제역도 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걸렸어도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큰 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제역에 걸렸어도 살아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구제역에 걸렸는데 살처분 안 하고 쉬쉬하다가 다 살려낸 것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축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제역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 과거처럼 모두 매몰 처분하는 5km 이내 다 매몰, 500m 이내 또는 1000m 이내 다 의무적으로 매몰 처분하는 이러한 어떤 그 처리 방식,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없는데 보건소에서 좀 안을 좀 그 보건소의 과제는 아니겠죠. 축산과의 과제이기도 하는데 이 병원균의 문제이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축산시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건지, 정말 닭도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 수 없을까요? 엄과장님? 없는 건가요, 이게? 그냥 방역당국, 국가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거기에 의무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지금은? 답이 없으십니까? 저희는 그 질병이 직접적인 것보다 저희는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인체 감염에 대한 그 보건소의 영역은 담당하고, 예. 보건소에 그렇겠죠. 그래서 축산과라든지 이제 이거 해당 부서의 과제이긴 한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전체적인 공유가 되어져야 하는데 저는 사육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이것은 반복적인 대한민국의 재앙인 질병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요하게 사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축산 양축에 살아날 길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인데 아까 우리 그 기래란 팀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그 잠깐 뵀더니 저 구박하시더라고. 그 동양 하루살이 열심히 그 방지하느라고 그 노력했는데 칭찬 안 해주셨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저기 그 정말 제가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동양 하루살이가 처음에 막 그 번지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사라져가지고 예전처럼 많은 그 불만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노력하시면 시민들이 좀 더 흔쾌히 지지할 수 있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것 같아서 그랬으니까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엄 과장님, 그
미국, 스웨덴, 한국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청소년이 임신을 했어. 반응이 어떤가요? 세 나라의 부모들은. 그러니까 세 나라를 했잖아요. 미국, 스웨덴, 한국.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한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그랬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따져가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고 공감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죽일년 살릴년 몽둥이 찜질하고 난리 나죠. 이게 정서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어차피 성적인 문제가 옳다 그르다,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은 어쩌면 청소년이 아니라 부모들 또는 그 기성세대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인 보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사회와 국가가 그걸 다 보호합니다. 그 시설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보호하면서 학교도 마치게 하고 이런 과정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미약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게 왜 그랬냐면, 우리 이영호 의원님이 그 자료 요청을 한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 발견이 안 돼서 또는 확인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주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설사 지원 체계가 있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나를 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파악된 그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지금 청소년 산모 그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때문에 위원님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의료비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 18세 이하의 산모한테 지원되는 건데, 저희한테 와서 뭐 직접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 산모가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하면 거기 그 산부인과에서 이 지원 방법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 지금 여기에서 사회정보원에다가 본인이 등록을 하면은 저희는 이 예산이 내려오면 사회정보원에다 이 돈을 예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정보원에 본인이 신청을 하고 은행에 가서 카드를 만들면 그 카드를 가지고 임신할 때까지, 이게 출산할 때까지 120만 원을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 오지는 않고 개인 정보도 노출돼 있지 않고 저희도 누군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건전하게, 네. 바람직하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심찮게 발견되잖아요. 누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화장실에 버렸다느니, 공중과 화장실에 버렸다느니, 누구 집 앞에다 버렸다느니, 이런 신문 기사 보도가 가끔 이게 뜨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 체계, 의식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질시하고 배제하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전 뭐 안 됐다고 지금 솔직히 인정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주에서만이라도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의 성 경험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한 내용들 보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이고, 그 연령도 하향 조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지금 늦었지만 지금 그 체계를 준비해 가서 의식도 변화시켜야 하지만 지원해서 그 아까운 생명들 버려지는 거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좀 준비를, 보건소가 됐든 여주시가 됐든 정말 준비해 가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건을 하나 더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전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 부탁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하려고요. 그 콩탈국기 있죠. 그 다음에 콩이 콩깍지 이거를 포장하는 저 뭐라 해야 되나? 이 랩으로 싸는 기계도 있나요? 콩깍지보다 이제 볏짚 같은 거를 많은 그 원형 베일러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콩깍지도 그런 기계가 있나 봐요. 콩깍지 싸는 기계는 못 들어봤는데. 있다래더라고요. 소규모로 해서 랩으로 가보면 가능했지 뭐 그게. 응. 볏짚은 대형이고 콩깍지는 소규모로 랩 조종만 하면 가능.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있다래더라고. 그래서 여주 농업인이 왜 다른 거는 다 있는데 그것만 없느냐고 그 농업기술센터의 그 농기계 임대 사업에 그 선택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거는 임대농 기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부탁 하나 드리고요. 기술센터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협박받은 거야. 저 전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완주 로컬푸드 예. 가봤거든요. 예. 근데 갔다 오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농들의 연합체잖아. 그러니까 여주 같은 경우는 적합할지 안 적합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여주도 이제 대농들 중심으로 하고 소농들은 굉장히 적으니까. 근데 완주 로컬푸드 보니까 소농들이 살 수 있는 그 방안으로서 그 어떻게 보면 조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선가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성립이 되려면 인구가 30만 정도는 있어야 그 정도 돼야 되나요? 예, 그래야 이제 그게 원활하게 잘 되는데 현재는 그 이천도 있습니다. 이천도 있는데 적자 상태예요. 그게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제 농협에서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산림조합에서도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수시타산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서로 덤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완주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거기 그 주위 도시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소비자가 이제 굉장히 크다는 얘기네. 소비 예. 범위가.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그 매장에는 농가가 이제 채소를 갖다가 매장에다 주면은 이거를 다 판매가 되면은 괜찮은데 판매가 안 되면은 농가가 또 다시 갖다가 가져야죠. 가져와서 폐기를 시켜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수요와 이제 공급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얘기를 보니까 그 소농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유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가져오게 되면 남으면 가져가야 되니까 그냥 적절하게 소비되는 양만 그 소농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이제서야 이제 제안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그 가공 공장, 포장 공장을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예. 기술센터에서.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보니까 판매하고 남는 부분을 가공해서 포장해 가지고 다시 팔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가공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채소 같은 거는 거의 폐기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로컬푸드도 뭐 쌀이나 가공품 같은 거는 이제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기간이 짧은 것들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기관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농협에서 해주면 더 좋겠고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한살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조합 그 소비조합 생산자 조합이겠죠. 이제 한살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그 공급하는 그 상품들이 굉장히 질이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것만큼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접 생산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완주 로컬 푸드처럼 그 소비조합 이 부분을 지역에서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토겠죠. 저희도 검토하거나 아니면 그 농협이든 그 축협이든 아니면 산림조합이든 이쪽에서 하는 부분에 좀 밀접히 연관 지어가지고 우리 소농들을 그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너가려 했더니 하나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저기 표지가 다르죠? 표지가 예, 예. 표지가 다르죠? 예.
요거는 좀 화려하고 이쁜 것 같고 요거는 밋밋한 하얀색이죠. 근데 표지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쓰여 있는 게 다르더라고요. 요 위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 경기도 10대 축제. 여기는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색깔도 달라진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그 경기도 유망축제, 문화관광 유망축제, 경기도 10대 축제에서 배제됐다고 생각이 되나요 이게? 예, 올해도 이제 경기도 10대 축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4위로 들어가 있고요. 문화관광축제에서는 저희가 애석하게도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원인을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축제를 치러놓고 평도 좋고 그래서 올해는 한 단계 위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안을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은 뭐냐면 작년에 평가 방법이 좀 틀려졌어요. 옛날에는 현지에 온 분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같이 평가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현지에 온 사람 평가 틀리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한 사람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명성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관한 예로 수원 화성 문화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가 2년 연속 떨어졌다가 작년에 유망축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흥 갯골축제라 해가지고 갯골축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축제를 구분을 합니다. 이게 자연 생태책 축제냐, 농산물 축제냐, 이런 것을 구분했을 때 시흥 갯골축제가 거기에서 유리한 점을 차지해서 거기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아무래도 배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되돌아보면 축제 그러니까 오국나루 축제의 성격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다시 말해서 농산물 축제인지 예?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축제인지 먹거리 문화의 축제인지 먹거리 축제인지 아니면 놀기 문화의 축제인지 이 성격 구분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비슷한 축제가 이천의 쌀 문화 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차별화시키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이 있기 때문에 강 나루를 이용해서 하는 축제를 더 좀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고구마를 좀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농업 축제에서 문화 관광 축제도 좀 가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업 축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축제로서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쌀 축제, 고구마 축제 이런 성격이 같이 합쳐지면서 오곡나루 축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주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이제 농촌 중심의 생산물들 이거 판매를 지원하는 축제에서 그렇게 위상을 매겼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먹거리도 갖다 놓고 노는 문화도 놓고 그랬는데 제가 오국나루 축제를 보면서 굉장히 발전되고 화려해지고 성대한 느낌은 주는데 어떤 특장점이 없다는 점도 판단이 되거든요. 무엇을 위한 건지.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농업 축제라도요, 그 지역의 문화를 가미하는 게 또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즐기느냐 하는 이런 면도 저희는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한테 이제 직접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이 오국나루 축제에 딱 들어가시면서 예. 행사 준비하시는 분이라도 좀 그렇겠다. 예, 예.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서 거기를 걸어 나오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어쪽으로 발걸음을 가게 만들까?
근데 저는 거기 그 축제 이렇게 장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내려갔어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야, 이 밑에까지 사람들이 내려오기는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연계성,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인해내는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목적성이 명확히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옥나루의 축제에 가서 뭐를 즐기겠다, 뭘 하겠다라는 목적성을 갖고 저는 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먹거리 문화를 즐길 건지, 농산물을 사는 거를 즐길 건지, 아니면 거기에 그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농촌의 토속적인 그 문화, 강을 끼고 있는 그 문화를 즐기러 여유 있게 올 건지, 이 성격을 좀 누군가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건데 우리는 그거 자체가 애매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오는 분들이 생각이 살거리와 먹거리, 그 다음에가 이제 즐길거리 이 정도로 저기 좀 많이 찾더라 이런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옥나루 축제를 기술센터에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예,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뭐 이관될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그 문화재단이 2018년에 출범할 거라고 하니까 올해도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이번에 이화영 팀장이 준비했나요? 중심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이화영 팀장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저희가 그게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까지 이제 3년째 추진하는데 한 팀에 이제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년 계속 추진하는 사람은 이하영 팀장 혼자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건 원인은 저희 이제 행정에서 와서 하다가 좀 거기는 또 자리 옮기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휴가를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가령 도자기 축제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축제가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불만스럽기는 한데 뭐 현실적으로 관에서 계속 주도해 나가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령장 하나로 옮겨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축제 진행하는데 그 축제의 경험들, 내용들이 거의 축적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사령장에 의해서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답습해내든가 아니 후퇴하는 모습으로 준비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저희도 보면은 되게 큰 축제들, 화성문화축제나 김제 지평선 축제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재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든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쌓아가고 해서 축제가 발전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른 데도 제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거의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문화재단에서 거의 축제를 관장하고 기획해내고 또 추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 도자기 축제는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지금 그 옥나루 축제는 기술센터, 네. 참외 축제는 또 농정과로 가 있나요? 그 면에서 합니다. 면에서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농정과에서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험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옥나루 축제를 준비해 나가는데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역량을 집중해서 준비해 나가야 기존에 그 정체되어 있는 이 축제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합 하수종과 처리장이 그 2019년까지인가요? 네, 예. 공사 현재 증설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예, 예. 그러면 내년쯤인 줄 알았더니 2019년까지네. 그러면 뒤에 있는 2025년서부터 2030년 향후 사업 계획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간암 처리장을 현재 하수도 기본 계획이 지금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간암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발전하는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간암 처리장이 3,000톤에 1,000톤을 증설해서 4,000톤이 지금 증설하는 사업이고 지금 간암의 그 심석지구나 태평 1, 2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추후 향후에 들어올 걸 생각해서 하수 기본 계획에 2,000톤을 증설하는 거다 계획을 해서
총 6천 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2019년에 마무리되는데 그 용량 가지고 부족하면 거기를 다시 또 확장할 건가요? 네, 그것도 인근의 부지에다가 다시 어느 부지로 가려고? 그 저희도 이제 고민 중인데 현장을 좀 보니까 족구장 있고 뒤쪽으로다가 지금 종침이 있는데 그쪽으로다 논인데 그쪽으로다 매입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인삼 재배하는 쪽인가요? 그 인삼밭 뒤에 그 뒤에요? 모텔 말고 그 네. 처리장 바로 옆에 인근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인삼밭이잖아요 지금. 인삼밭은 족구장 우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족구장을 바라보면 우측. 아니 그 뒤로 정문에서 뒤로. 아 정문의 예. 뒤쪽으로. 그 왜냐하면은 어. 가남 하수 처리장이 지금 유입이 그 대신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유입이. 그래서 그 처리장이 그쪽으로 져야 그래도 타당할 것 같다. 먼저 현장을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 그쪽으로 공사가 진행돼야 될 상황이에요. 네, 예. 아 그거보다 거기를 규모 있게 확장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그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작년 12월 달에 실사를 나왔는데 저희도 이제 기본계획상에 올린 상태가 개별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에 올렸어가지고 실사를 나온 상태가 기존 처리장에 개량해서 같이 증설해서 합류하는 거로다가 그래서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지침 자체가 개별적으로 소금에 있는 것보다는 기존 처리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로를 연장해서 하는 거로다가 지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가요? 유지관리나 뭐 지금 마을 저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마을 하수를 설치하고 그럴 때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기존 처리장을 활용하는 거로다가 지금 위에서도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고 있어서 규모의 경제학이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풍기는 냄새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네, 예. 그럼 규모가 더 커지면 그 냄새도 더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현재 지금 그 하수종말 처리장 자체는 그 악취저걸 세술 자체가 시스템이 체제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냄새는 포집이나 그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아니에요. 족구할 때 냄새 많이 나요. 머리 아플 정도로. 이제 뭐 일부 포집을 안 하고 덮지 않는 데가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냄새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만드는 건 냄새 안 나게. 예,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니요. 일단 쟁점이 됐으니까 저도 좀 확인하겠는데 저는 조례안이 이제 상정된 것만 이렇게 좀 봤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옛날에 이제 그 국가보안법 이거를 예로 들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면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각 다양한 이해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저는 그 소장님이 어떤 과정에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 본 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이 그렇게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 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진행하면서도 보면 그 농업 경영인인가요? 후계 예. 농업 경영인, 후계 농업 경영인에게 다른 부분보다 배려할 수밖에 없었던 뭐 상황이었다는 거 뭐 짐작은 좀 갑니다. 그래서 이번 상태에서 볼 때 저는 그것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기존에 있던 가축 분뇨 조례와 소장님, 네. 기존에 있던 가축 분뇨 조례와 지금 새로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통과시킨 이 조례의 차별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1.3km 이격거리는 이해가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규 진입을 막는데 1.3km 이격거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가축들, 뭐 아니 구체적인 가축들, 소, 돼지, 뭐 사슴, 염소, 뭐 닭 등등이 이전의 조례는 어땠는데 지금의 개정된 조례는 어땠다. 그것들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축조례 개정한 주 내용을 좀 보시면은 당초는 국가하천에서 550m 이내를 국가 및 지방하천은 양화청 등 32교소에 대해서 50m를 제한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다. 아니, 그리고 전에는요.
전에는 국가하천 50m만. 예, 50m였는데 지금은 국가하천은 포함했고 지방하천, 양하천 포함해서 32개 예, 준용 하천을 요번에 50m로다 추가로 규정을 지정을 하나 더 넣은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축종별로다가 당초에는 소말은 100m, 젖소는 200m, 양 사슴 염소는 250m.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축종이 뭐죠? 축종이 소말. 소말이 지금 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예, 지금 소말이 당초에는 100m였는데 네. 개정 안에서 증축을 하고자 할 때는 소말, 젖소, 양, 사슴, 염소는 200m 이내. 예, 100m가 200m로 바뀐 거네요. 예, 거기서 이제 포함될 게 젖소가 200m고 양, 사슴, 염소가 250m 이내에 있었습니다. 요거를 합쳐서 200m로. 예.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부지로 신축 그리고 닭이 있습니다. 닭 6개 방사 유정란 시설은 당초에는 500m에서 닭 6개 방사선 300m 이내로. 500에서 300m요. 예, 예. 그리고 개정안 증축에서는 닭 산란계, 오리, 메추리, 돼지는 당초 500에서 500m로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지 신축으로 했을 때는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는 당초대로 200m. 그리고 닭 6개의 방사시설은 300m. 그리고 닭 산란계, 오리, 메추리는 동일하게 500m. 거기에 이제 개는 1.5kg를 이격거리를 두고서 입지가 가능한 거로다가 요새 주 내용이 이제 입안은 한 시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규 시설과 증축했을 때 다른 부지 신축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 시설을 위한 그 시설을 시설을 둬서 이제 강화하는 거로다가 입법력을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악취 저감 시설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규정이. 예. 근데 이번 조례에는 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화했다는 얘기죠. 예, 이제 신축이나 증축하고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전의 조례안과 그 지금의 조례안, 그러니까 그 후계 영농조합원, 아니 영농인 이걸 빼놓고 그 이전의 조례안과 지금의 조례안을 비교하면 강화된 겁니까? 약화된 겁니까? 그러니까 축산업에 진입하는 조건이 현재 뭐 축종별로 거리를 봤을 때는 뭐 거리를 두고서 강화한 것도 있고 약화한 것도 완화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는 좀 제가 볼 어려움은 때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강화된 거고 가령 500m를 300m로 그 양계였었나요? 예, 예. 이 부분은 완화시켰고. 완화시켰죠. 500m, 300m로 바꿨고. 못하는 거예요, 관 소장님. 확실히 알고 다 그래서 그거를 그 6개만은 다시 확실히 알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200m, 250m 됐던 부분을 200m로 그 일관성 있게 하나를 묶어낸 부분에서 좀 약화시킨 부분도 있는 거고.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뭐 숫자로 표시해서 뭐 강화됐다 완화됐다 구분하기는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가요? 지금 그 조례가 개정되어서 예? 그 축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가요? 대거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기존의 축산 농가들이 그 200%, 300% 이전할 때 200%, 300% 허용된다고 해서 그 기존의 축산 농가들이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거 해가지고 우리 오염 총량제에서 부하량 엄청나게 잡아먹어서 다른 산업 시설이 새로 그 하려고 하는 거를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는 입법이 뭐 가능하더라도 오염 청량제에서 이제 그 활동량이 지금 가능해야 또 입지가 가능한 거니까 종합적으로 뭐 저희가 된다 그래서 환경부서 환경관리과에서 된다는 또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상반에 또 협의를 또 해야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축사가 됐든 어쨌든 확장되는 축사가 됐든 예? 축산업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허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염 부하량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허용해가지고 여주시가 축산단지로 전면적으로 변화할 가능성 이건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다소의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그리고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 오염 총량제에서 부하량 때문에 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지금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의 변화,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여주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축산업이 확장이 돼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 이사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아닌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조그맣게도 말씀드린 국가보안법 칼집이라는 얘기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때 4대 악법 개혁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보내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개혁하려고 왔는데 한나라당에서 극구 반대했거든요. 그때 민노당 쪽에서는 뭐랬냐면 한나라당하고는 협상을 해가지고 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민노당 쪽에서는 전면 폐지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폐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단 한 글자도 못 고치고 왔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악법에 의해서 피해본 사람들, 양심수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가축 분뇨 조례 개정하면서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가 1.3kg 유격 기간을 확보하는 것, 이격 기간을 확보하는 것, 이래서 신규 진입을 막는 것조차도 굉장히 성과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과정을 보니까 저는 소장님한테 굉장히 불만이 뭐냐면, 기존의 안과 이전의 조례와 그 다음에 새롭게 개정된 조례와의 이 차이점들을 정확히 정리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쭉 진행해 보면 정말 축산 농가들, 기존의 농가든 새로 진입하는 농가든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규제를 강화시킨 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일부는 강화시킨 부분도 그러니까. 있고. 그런데 일부는 통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강화시킨 부분도 있고 약화시킨 부분도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그냥 정리할게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면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를 성장시켰어요. 우리나라는 기업이 운영되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공적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놈들은 그거 가지고 빚잔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호주머니에 넣는 잔치들을 했죠.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투여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왜? 자기도 호주머니 채웠으니까. 근데 스웨덴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업이 운영해 나가면서 그 조건을 계속 강화시켰습니다. 임금의 조건이라든지 노동 조건이라든지 노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법적으로 계속 강화시키면서 상향 조정해 나갔어요. 거기서 도태되는 기업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적 자금을 투여하지 않고 과감히 정리하면서 도태시켜 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사회 발전의 모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산농가에 대한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진입 억제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대해서 다양하게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하나하나 상향 조정해 나가면서 그 조건을 못 맞추는 부분은 도태시켜 나가면서 우리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도 하늘에서 누가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아니고 우리 삶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만들어갈 때 그것이 제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소장님이 오늘 이후라도 이전의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비교표를 명확히 해서 누구에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안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다 녹음되는 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기 우리 그 차민선 속기사가 제 딸내미하고 동갑이에요. 요새 그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맨날 11시 넘어서 끝나니까 지금 죽을라 그러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날라 했는데 오늘도 벌써 9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뭐 안타깝기도 하고, 경기도 의회에서는 작년부터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 건데, 그 의원들이 자기들이 편의에 의해서 6시 넘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러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공직자들은 기다려야 되니까. 오늘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과들이 기다렸거든요. 갑질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정규 근무 시간 안에 진행하려고 결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주시도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주장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 시정 업무를 살펴볼 수 있는,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의원이 아니라 그 차기에 다시 의원들이 들어와서 구성될 때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상적인 시기에 시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만들어지면, 그 행정사무 기간에 오전에 끝날 수도 있고 오후 잠깐 넘어서도 끝날 수도 있고 또 세밀하게 살펴볼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의원들 사이에서 그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뭐 이견이 있어서 이번 의회에서는 사실 못 만들었는데, 뭐 차기에 좀 더 발전된 더 뛰어난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공감하고 만들어내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 평생학습센터가 못한 것도 없고 트집 잡을 것도 없고, 다 여주 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뭐 다 기대하는 마음들이고, 더군다나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지정됐으니까 중앙에서 지원하는 그 재정과 더불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만들었는지 아직도 공감하지 못하는 건데, 한가지 먼저 여쭤보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죠? 네,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기록이 없을 거예요. 네, 상당히 오래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91년 지방자치제 실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었거든요.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 역량을 함양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위한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단위로 보면 최하 단위일 수는 있겠지요. 근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낸 건 지방자치의 출발과 더불어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각 그 읍면동사무소라고 그때 했던 부분,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그 부분을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을 시로 집중시키고, 그쪽은 작은 부분 대민 서비스 이렇게 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래 이상이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일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왜곡돼 가지고 그 기능이 실현되지 못해서 지금은 어떻게 가 있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아리 심의 의결 집행 구조가 돼 버렸어요. 잘못된 구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령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중앙동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다 같이 지역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논의해가지고 집행하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싹 빠져버리고,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논의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지난번에 이현수 소장님 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뭐냐면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게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와 있잖아요. 네, 제 업무 분장 안에 속해 있습니다.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의 역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지원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평생학습센터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1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걸 전체 총괄해 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의 역량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거를 정말 고민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 위상을 갖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이 좀 더 질적으로 내용을 확보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드는 걸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예. 저도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와닿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돼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 운영 조례를 보면은 주민자치 기능, 지역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환경을 갖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자율 방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사회 지능 교육으로서 내 집 앞 청소라든지 불우 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등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은 프로그램 위주고 그래서 제가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심의 기능이라든지 의결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웃 간의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뒷집에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공간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아파트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동작을 있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선거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나와서 선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의가 들어옵니다. 잠자는데 왜 전화하냐는 얘기죠. 본인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도록 방송을 해주는데도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문화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안 모이니까 주민들이 가장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얼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오게 되면은 자꾸 만나다 보면은 서로 얼굴이 알려지는 거죠. 지시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안의 문제를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지나가다 보니까 뒷집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뭐 요칠 때 안 보여. 뭐 길 가다 보니까는 뭐 쓰레기가 없어야 될 곳에 쓰레기가 뭐 이렇게 모여 있어라는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문제가 테이블 위로 올려지게 되면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는 거고 해서 그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 안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끌어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사실 주민자치의 과정이고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서 제가 원점에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중심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도 가끔 가다가 주민자치 운영회라든지 주민자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자치 위원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자치 역량을 함양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주민자치인데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는 아마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모이는 것 같은데 이걸 발전시켜서 정말 주민자치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까 또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자치에 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급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조례에도 보면은 그런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주민자치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원칙이 뭐냐면 주민들의 그 문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주민자치 또 평생학습센터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평생하수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운영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왜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이 할 수 있어요. 여주 시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거기는 이장협회장, 분여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뭐 자율방범대 뭐 등등해서 지역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부분을 반영해내고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어떤 위상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님이 하시겠죠. 뭐 근데 여태까지 안 해왔으니까 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각 지역의 1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선이가 일찍 끝내라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